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수출 개선과 내수 회복 덕분에 지난 1분기 예상보다 높은 1.3%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한 1.6%로 나타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세 번째 실무회동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어제 2차 회동까지 양측 입장이 팽팽했는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보단 일단 만나자고 제안해 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폐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하긴 하는 거냐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어제 2차 실무회동이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인데 자, 장 기자, 근데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나중에 정하고 일단 윤 대통령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해서 좀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말처럼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건 단순히 대통령실이 이 영수회담을 했다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을 민주당이 경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어떤 의제를 내밀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지만 대통령실이 단순히 만남에만 의미를 둔다면 민주당은 얻을 게 없다고 봤었던 건데요.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또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이 3차 회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오늘 오후 2시경에 나오는데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각각 따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나오면 회담 일시가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좀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대통령실이 어제는 일단 그냥 의제보다는 자유롭게 일단 만나보자 이런 얘기였고 민주당 입장은 그냥 사진 찍기용으로 들러리기 싫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단 만나자 이런 선택을 내렸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게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만나기도 전에 이제 25만 원을 미리 전 국민 주자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을 받아라. 더 나아가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사과를 해라. 아니 회담도 하기 전에 사과를 해라. 이런 데 요구를 다 미리 해놓으면 그 회담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8번 요구해서 어렵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자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술에 너무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에 너무 결과물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서로 이제 회담 진행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조건 없이 일단 이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한번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좀 압박이 좀 부담이 좀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요, 사실 저희는 3+1이라는 의제를 이미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로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받고 안 받고는 대통령실에서 더 자세히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만나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3+1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시고 본인께서 많이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들으시고 그 현장에서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시면 되는 거고 또 곤란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영수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례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인 거거든요. 예. 어떻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주거니 받거니 다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각자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여당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3+1을 던진 이후에는 사실 할 얘기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힘겨루기, 기싸움은 필요가 없는 듯해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납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석표 변호사님 일단은 만난 이유도 보면은 국민들의 좀 피로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넘게 지금 끌면서 만나긴 하는 거야. 계속 이런 좀 피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만나보고 의제를 또 불쑥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나서 이제 뭐 서로가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걸 이제 다 의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뭐 이게 몇 가지로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는 뭐 25만 원 이런 것도 꽤 급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료 대란 아닙니까 지금? 의료 대란. 그리고 이제 그 연금 개혁도 있고요. 모든 걸 이제 대통령이 또 의제를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이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의견 차가 있더라도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예. 꼭 결과물이 노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주제는 이제 제한 받지 말고 대통령도 이제 던질 것은 던져보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그 서로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예. 그걸 확인하는 것만 해도 성과는 있다 봅니다. 따라서 뭐 저는 이번에 그 회담이 아마 조속하게 다음 주에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이 있거든요. 뭐 화요일이나 금요일 재판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게 월요일 29일이죠. 그다음에 그 늦어도 수요일 이 정도로 이게 빨리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리가 이렇게 되자. 정리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예. 황선필 대변인 상은 좀 여기서 좀 궁금한 대목이 일단은 오늘 2시에 브리핑이 나오면 어떤 대략 정도 뭐 의제 같은 게 심각한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합의를 보게 된다면 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얘기를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의제로 좀 선택이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제 생각에는 사실 그 25만 원 전 국민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적으로도 사실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의 이제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 거고 또 우파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 건데 이건 충분히 절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별적 그렇죠. 지원이랄지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 사실 선별적인 것보다 액수를 낮추더라도 전 국민에게 액수를 일정 기간 낮추더라도. 동안 빨리 지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시에 이것을 지원을 해야지 내수 어떤 진작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가지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가 협조 구하는데 못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나 두 개만 하더라도 합의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예. 또 총리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몇 분을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반대로 통 크게 야당에서 두세 명 추천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고르겠습니다라든지 이 세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던진 건데 제가 아쉬운 점은 네. 최근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새로 정무 라인을 탄탄하게 보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무 라인의 어떤 정무적인 능력도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표 변호사님 일단 이 일정을 보면은 어디 할지 보면은 일단 보도 보면은 29일 이번 달 29일이나 뭐 사흘 뒤네요. 5월 1일 이때로 좀 만날 것 같다. 뭐 시기 정도는 서로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는데 좀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말은 좋다. 뭐 근데 어차피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데 굳이 계속 뒤로 미룰 이유가 없죠. 만나는 그 자체로 이제 국민들은 좀 이제 정치가 이제 협치로 가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뭐 빨리 이게 29일이라도 다음 주 원래는 이게 빨리 월요일이라도? 만나라. 예. 굳이 이게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제 뭐 이게 사전 조율 이런 게 없다면 네. 뭐 저는 29일이 좋다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이 정식으로 만난 건 3월 이후에, 그 총선 이후에 처음인데,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거라고 하는데 왜 만나자고 한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고 밝혔죠. 두 사람은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2시간 반가량 회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이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바 있죠. 이런 와중에 만찬 회동이 이루어져서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전 적정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영수회담 직전, 뭐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면. 그래서 만남의 시기가 그리고 왜 만났느냐, 어떤 얘기 나눴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 해보자 했는데 민주당이 좀 거절한 상황이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도 큰 성과를 내기 좀 어렵다. 지금 이제 의제도 조율이 안 되고요. 일단 만나기는 만나지만 크게 그 합의라든지 뭔가 성과 놓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계속 협치는 어렵고 어차피 이게 그 대치 국면으로 다시 이제 그 전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강력한 우군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강제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거부권 한다. 이러면 이게 다시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그 12명이 확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군 확보 차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서로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마 먼저 제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부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약간 달래기용일 수도 있다. 뭐 어떤 조율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조국 당 없이는 이재명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부권부터. 그렇다면 이게 절대 도움이 필요하니까 먼저 이제 그 손을 내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 일단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내용도 분명히 전달했을 테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일 텐데 어쨌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좀 차기 경쟁 정당이 조국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견제에 나섰다. 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시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나눌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경쟁 관계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협력적인 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경쟁보다 협력이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 경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 어쨌든 그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과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호남의 지지자가 조국 혁신당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쨌든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대통령실과 민주당만의 1대1 협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예. 사공이 많아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거절이라는 게 방점 찍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만나고 다음에는 또 여러 명이 다 만나서 해결한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런 의미인 거고 어떤 원내 교섭단체 강화든 어떤 특검법 어떤 추진이든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고량주를 뭐 2병이나 서로 나눠 마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어쨌든 특검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의원 꺼주긴 할 수 없으니 원내대표 교섭단체 좀 열석이든 좀 이하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완화하는 거는 민주당의 총선 때 사실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것을 연동형으로 더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수당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는 교섭단체 완화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20석으로 묶어놓은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가 걸까요? 18개이기 예. 때문에 각 상임위에 한 명씩은 좀 들어가야지 어떤 교섭단체로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완화 조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석이니까 일각에서 그러면 18석으로라도 일단 좀 줄여보자. 네. 상임위가 18개니까 예.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같이 한번 책임감 있게 민주당이 추진을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교섭단체가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교섭단체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하지만 민주당이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18개로 좀 뭐 낮추자 이런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이 고무줄처럼요. 어떤 이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법을 이게 막 떠들곤치는 거, 이거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항상 근데 법이 먼저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거죠. 이번 법이라는 게 이번에 한 번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몇십 년 전에는 10석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몇십 년 동안은 20석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이제 그 10석까지 소수 정당이 교섭단체로 난립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제 특정 정당을 위해서 법을 떠들곤친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고요. 예. 이 법이라는 거는 이게 영원히 적용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건 변호사님, 네.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요. 황운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는데 뭐 이것도 좀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은요, 어제입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인 총회를 했고요. 당시에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황운하 당선인이 원내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이 투표권자죠. 12명의 당선인이 모여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황운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이죠.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됐고요. 원내 부대표까지 지낸 인물로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8번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지난해 11월 이 울산시장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대법원 심리 계속 중입니다. 따라서 두 분 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당 내에서는 투톱 거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국회 이제 12석을 얻은 정당의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자, 실형을 받을지 이런 상황들. 국민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그 송철호 울산시장 건으로요. 아마 1심에서도 한 3년 8개월인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재판받는 도중에 임기 거의 4년 채웠잖아요. 근데 지금 항소심 중이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또 한 3, 4년 하면 이게 뭡니까? 거의 8년을 재판 이게 피고인이 배지를 달고 있는 이게 아주 저는 잘못됐고요. 아무 때나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을 갖다 붙이는데 이건 무죄 추정 원칙하고 이제 그 정치적 책임은 틀린 거예요. 예.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옛날에는 피의자마저도 출마 안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피고인, 심지어 이게 실형받은 피고인까지 다 이게 놓으니까 원래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는 형사법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제 그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진다. 이게 무죄 추정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강의 안 하고 이게 월급도 조국 대표 서울에 1억 가까이 받아갔잖아요. 또는 이제 이번에 배지 달고 이런 거는 이게 무죄 추정 원칙하고는 관계없는 악용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황운하 원내대표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듣고 오시죠. 검찰 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또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존중할 것입니다.
결론에 따라서 그걸 충실히 따라야죠. 안 따를 방법도 없고요. 다만 어떠한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유권자들의 지지 이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비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강성필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뭐 황운하 원내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명의 의원들 중에서 재선 의원이 황운하 의원 한 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의 어떤 무게감, 재선 의원도 사실 교섭단체로서는 좀 이게 어렵잖아요. 어떤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초선들이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초선분들 보시면 또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이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출신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가지 교류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1년 이내에 뭐 항소심, 대법까지 판결이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는 황운하 의원이 맞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좀 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견제만 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 조국 혁신당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포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 의견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포용을 해야죠. 저희가 만약에 조국 혁신당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을 대선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또 조국 그 대표 자체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민하게 어떤 과도한 경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래서 같은 팀 어떤 우군으로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조국 혁신당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은 거의 대부분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콘텐츠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총선 때의 선명성은 이제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임무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개혁 법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오직 검찰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또 어떤 의정 활동이나 청문회에서 스타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 제3의 어떤 조국과 황운하, 뭐 신장식 이런 사람들 대변할 만한 스타를 키워내는 게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당장 마주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멀거나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다뤄볼 텐데 어제 당 자체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른바 총선 반성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어떤 얘기를 나왔나요? 네, 선거 참패의 요인을 좀 짚어보는 이 반성 토론회가 총선 15일 만에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당이 좀 안일했다, 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좀 부재했다라는 쓴소리도 아낌없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10여 명 정도가 이때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수도권 낙선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거세게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고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 김종혁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 부부나 또 대통령실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일각의 여론들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언론에서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종혁 부총장의 이 쓴소리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 꼼꼼하게 수첩을 메모하는 모습까지도 눈에 띄었는데요. 또 이 당정 관계가 좀 수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당직자 출신 서지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당이 단순히 대통령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선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력이 없어 보이는 정당의 젊은이들이 표를 줄 수 있겠냐라면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주셨는데 직접 반성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대통령 우리 얼굴인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추락돼 있어서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험진데 어떻게 당선했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에 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네. 하나하나 보면 뼈 아픈 지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 저는 김재섭 당선인이죠. 30대. 당에서라는 거 반대로 하니까 당선됐다. 자, 이게 뼈 아픈 말 같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놈에게 그 전국의 모든 후보들이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아무도 안 걸고 당 반대로 다음에 그게 정당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제 그 안귀령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상대 후보가요. 예, 이분이 차은 후보다 이재명이 잘생긴 때려가 낙하산으로 낙점받은 거죠. 그 도봉구의 동네 이름도 몰랐잖아요. 상대가 워낙 약하니까 대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4년 전에 한 40% 얻었어요. 열심히 4년 했잖아요. 이래서 그게 됐지. 무조건 당과 반대를 하면 그럼 이게 당은 산산조각 나는 거죠. 뭐 당에서 아무 영이 안 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떨어진 분들 안타깝지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인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을 들어서 나경원, 윤상현을 보세요. 됐잖아요. 흠제 됐잖아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4년 동안 새벽부터 늦게까지 죽도록 뛰었잖아요. 관리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됐지 않습니까? 똑같이 윤 대통령이 있는데 왜 나경원, 윤상현은 되고 떨어진 분은 왜 떨어진 겁니까? 본인이 부족한 거,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 못한 거 이런 걸 반성해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4년 뒤에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또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자세로는 이게 후보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본인 잘못이 최우선이고 거기에 이제 당이나 대통령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게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이런 게 탓으로 돌리 이러면 이게 답이 없죠. 앞으로 이게 4년 뒤에 되면 다 내가 잘나서 되고 떨어지면 이게 전부 대통령 당이 잘못했고 이런 자세로 이게 어떻게 정치합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 그 뼈저리게 반성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목소리가 좀 와 닿으셨습니까? 보시기엔? 지금 이제 그 뭐 제가 보기에 김재섭 이분들에게 전혀 동의하기 힘들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거는요. 99%는 이게 본인 능력입니다. 본인 능력이다. 그렇잖아요. 윤상현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 지역구에 2번이나 갔었거든요. 진짜 모든 상가를 일주일에 3번씩 다 돌아서 하나도 안 빼고 이런 자세로 뛰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한들 한동훈이 뭘 한들 이긴다니까요. 본인이 4년 동안 이런 각오로 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게 남 탓하면요. 4년 뒤에는 또 어떡할 겁니까? 네, 바닥 민심부터 훑고 다녀야 예. 된다. 알겠습니다. 강선필 대변인 입장은 좀 궁금합니다. 뭐 서 변호사님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쓴소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선거는 인물 구도 이슈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가장 큰 책임도 있지만 그게 전적인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어떤 프로테이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5% 이내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대통령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 벌어진 후보들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느냐 인정하는 거. 2번째, 인정을 했다면 뭘 잘못했냐. 3번째, 이 잘못을 고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 1단계 뭘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 아직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직도 1단계다. 아쉽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를 책임론을 대통령 6, 한동훈 비대위원장 2, 국민의힘 2라고 봐요. 대통령이 요즘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접어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못하니까 잘못된 메시지 방향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2조 심판론. 네, 국민의힘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만 얘기하면 콘텐츠를 서포트를 해줬어야죠. 정책이라든가 여당으로서 이런 걸 전혀 못했다. 그래서 저는 6대 2대 2라서 어떤 국민의힘이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는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답을 알면서도 대통령께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조금씩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참패를 뒤집으려면 이제는 다가오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가 선출됐는가를 보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하는구나, 아직 멀었구나를 판단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손흥 변호사님, 일단은 수포당, 사포당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수도권을 포기한 당, 40대를 포기한 당 이런 쓴소리들 여기도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자꾸 자민련 이야기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김종필 만약에 총재가 선거 지면요. 네. 충청 사람 탓해야 됩니까? 충청 사람 욕해야 됩니까? 내가 충청에서만 내를 밀어줘서 내가 이게 수도권 다 못 쳤으니까 그러면 욕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대중 DJ가 선거 칠 때도 있죠. 그러면 이게 호남을 탓해야 됩니까? 호남에서 내를 90% 밀어줘서 내가 호남 때문에 이게 져서 이래야 됩니까? 지금 영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영남이 없으면 이게 백성 무너지고 영남은 미우나 고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밀어준 이 잘못밖에 없는데 왜 영남 탓을 합니까?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수도권 서울 진격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수도권 이길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네. 이걸 엉뚱하게 영남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인을. 오히려 수도권에 어떻게 인물을 발굴하고 어떻게 정책을 해서 다가가 이길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원인을 딴 데 돌린다. 오히려 이제 텃밭은요. 밀어준 거는 고맙게 생각해야죠. 텃밭이 있음으로써 그걸 든든하게 기반으로 삼고 앞으로 수도권으로 진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영남 비판론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그룹이죠. BTS, 걸그룹 뉴진스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이 속한 국내 최대 기획사죠.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어두워, 민희진 대표 갈등과 고발전으로 연예계가 유명시 시끌시끌 떠들썩합니다. 자, 한 번씩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저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민희진 어두워 대표가 꽤 긴 시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그 모습부터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 우리 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모든 걸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근데 니네 잘 됐다.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어디에 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아니 저 정신과 다녔다니까. 이게 다 정신과 다녔지. 박지원도 나한테 야 나도 우울증이야. 야 너는 지금 우울증 걸렸잖아. 난 10년 전부터 우울증이야. 예, 아마 처음 보신 분은 누군데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욕을 하지 이런 생각도 아마 드셨을 텐데 민희진 어두워 대표입니다. 뉴진스 관리하시는. 자, 김현식 평론가님 급히 지금 나오셨는데 자, 나훈아 씨 기자회견 이후에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말들까지 지금 기자회견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네. 화제가 당연히 되겠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처음 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SM의 소녀시대부터 샤이니 그리고 엑소엘기까지 그 뒤에서 산파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민희진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한테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여전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적돼 왔던 경영 리스크가 여전히 있었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굉장히 격앙된 모습 보였는데 민희진 대표, 뉴진스라고 하는 굉장히 걸그룹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식 평장님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까요? 뭐 걸그룹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 네.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고 나서 6년 차트 빌보드의 앨범 200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는데 뉴진스는 1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걸그룹이 그 동안에는 좀 걸크러쉬, 블랙핑크처럼 좀 강한 이미지,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어떤 메타버스 차원의 4차원 어떤 느낌을 주는 걸그룹들이 많았었는데, 뉴진스가 약간 복고적이고 순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때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엄마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뉴진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녹록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부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을 시킨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뉴진스가 지금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경영에 매출액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뉴진스 때문에 지금 3대 매출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뉴진스는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육성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도 민희진 대표가 이끌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많이 자회사를 거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세븐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씁쓸한 그런 면모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세븐틴부터 해서 지금 뭐 뉴진스, 뭐 하이브 굉장히 많은 좀 생소한 단어도 좀 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각 기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자회사 민희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모기업이죠, 하이브. 사실이 아니라고 너무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보고 사임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제 민희진 이 어도우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기업에 대해서 성토전을 펼치니까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반박할 게 너무 많아서 말조차 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냥 민 대표의 사임을 촉구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자, 또 앞서서 민 대표가 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해서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찾았다면서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자신은 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할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저희 부대표랑 저랑 카톡한 내용을 이제 저희 부대표 PC를 이제 가져가셔서 거기 포렌식해서 이제 본 내용 중에 일부 이렇게 따서 이게 이런 정황이다 저런 정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희대의 총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제가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 굉장히 좀 법적 요소도 나오고 법정 공방들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서 변호사님. 예. 자, 이 상황들 뭐 법적까지 가겠다, 공방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짤막하게 이 상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하이브가 시총이 한 8조 되는데요. 네. 자산이 5조가 되는데 특이한 기업인 게 하이브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따라서 이제 그 자회사가 65개고요. 네. 그다음에 11개 레이블 있잖아요. 소속사가 11개가 돼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보니까 지분이 100% 있는 것도 있고. 네, 레이블이라는 게 이제 소속사를 얘기하는 거죠. 소속사들. 네. 그다음에 90%도 있고 한 85% 이것처럼 이런 이제 그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개 수십 개 자회사를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자 그렇다면 저는 자회사의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85% 90% 있는데 자회사가 어떻게 하이브의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합니까? 그 자체가 저는 주장에 반하고요. 그다음에 민희진 저분은 11개 레이블 중에 하나 회사잖아요. 예. 근데 그 회사의
이 위해서 일을 하면 되지 하이브를 위해서 일하는 업무 처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배임으로 마치 이게 뭐 경영권을 찬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고소한 거 있잖아요. 법리적으로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범죄 같아요. 그렇군요.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 네. 대표는 뭐 경영권 탈취 그런 적 네.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여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사를 이제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당장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라. 사임을 추구하겠다.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하겠다. 이렇게 먼저 목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소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으로 가면 이게 증명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계자가 이런 대목을 했어요. 오랜 동안 갈등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블이라는 거는 음반사입니다. 음반사.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SM이 들어서기 전까지 기획사나 소속사는 음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수를 육성하고 매니지먼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M 이후에 레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내세웠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망하게 되면 그 전체 기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언급하셨듯이 이 하이브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 한 게 소스 뮤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플레디스라든지 코즈, 빌리플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민희진 대표가 자기가 만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인수합병하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이제 구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성과까지 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성과를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거고 민희진 대표는 뭔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요구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경영권에서의 어떤 성과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점 그리고 일반 기업과는 달리 K-팝은 굉장히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일반 기업과 다룰 수 없는 그런 점들을 좀 경영 리스크로 지금 불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련해서 하이브 입장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 경영권 탈취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 네.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증거 있다면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요, 지난 22일부터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뭐 대면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간의 단체, 뭐 카카오톡 채팅방도 나왔고요, 녹취록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뭐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좀 찾아봐라라고 이 어도어 측의 대표이사가 경영진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하이브가 밝히기도 했고요. 이 지시에 따라서 어도어 경영진들은 이 아티스트와의 그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등을 제시하는 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은 월급 사장이고 이 모회사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보통 이 회사원들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푸념할 수도 있고 불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일부 뭐 푸념을 제기했던 것이지 이를 구체화하려거나 이를 실제 뭐 실행하려는 생각 같은 건 없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변호사로서 몇 가지의 이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네.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이 되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민희진 대표이사는 어도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도어의 대표는 대표적인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뉴진스기 때문에 뉴진스를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안을 해봤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과연 이게 배임 행위에 해당할 것인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 고발이 착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때 이 부분은 푸념에 불과했다, 구체적 실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이브 측에서 내놓고 있는 이 단체 대화들이 실제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을 때 그게 없다면은 이것을 구체적 공모로 볼 수 있는가라는 법리적 의문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모회사가 하이브인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논리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민희진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쏙쏙 아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이브 측에서요,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치를 받아서 경영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자, 민희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무당이 뭐 어쨌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 제가 언제 사주를 했어요. 근데 사주를 한 것처럼 솔직히 제가 왜 이거 군대 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진스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내 자식만 생각했었을 때 이 회사가 하이브가 나한테 하도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BTS가 너무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활동하는 게 우리의 그 홍보 포인트가 더 잡히지 않을까 저 그런 욕심으로 사실 물어본 거죠. 이게 어디 사주가 어딨어. 그리고 굿으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굿해가지고 군대 가고 안 가고 하지. 그거를 그 개인 사찰을 저 그거 고소할 거예요. 그것도 그 무속인이 무슨 무속인 이게 아니라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제 원래 지인인데 그러면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네, 그 부분 좀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민 대표는 지인이 무속인일 뿐이다. 뭐 경영에 좀 뭐 관여한 그렇게 조언한 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이브 측은 이게 경영상에 분명히 영향 끼쳤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좀 전통 문화도 연구한 입장에서 우리 무속이 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는 것 자체가 좀 문화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술 경영이다라는 프레임. 주술이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무속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주술은 비과학적이고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주술인지를 좀 증명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있다. 그럼 결국엔 씌운 거다. 예, 여론전인 것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만약에 뭐 법리적으로 갔을 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또 친구였는데 무속인이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입증을 해야지 무조건 던져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저는 전문 경영인들의 전략은 아니다라고 하이브 측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네. 자, 이곤 변호사님 그리고 이게 양측이 좀 골이 깊어진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소속 가수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하이브가 좀 다른 소속 가수들 홍보하기 위해서 뉴진스를 좀 비교적 푸대접한 거 아니냐. 여기서 조금 시작이 좀 촉발된 것 같아요. 네, 민희진 대표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이브 측이 뉴진스 홍보에 대해서 전원 신인 멤버라는 사실을 좀 숨기라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르세라핌이라는 이 해당 가수들을 더 주목받게 할 목적도 있었고 또 르세라핌과 뉴진스를 헷갈리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유도했다라고 이제 민 대표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하이브는 르세라핌을 소개할 때 하이브의 첫 걸그룹 또 민희진의 걸그룹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이 이 사측과의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었다라면서 그 비상식이 너무 답답했다라는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 탈취 시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결국에는 이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카피한 것에 대해서 민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자 이것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 보복성 해임을 하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희진 대표였던 뉴진스에 대한 애정 조금 전에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애정이 각별하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멤버들을 일일이 좀 거론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계속 듣겠습니다. 뉴진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20분 내내 울어. 대표님 불쌍해 죽겠다고 막 울어. 제가 진짜 죽어야 되나? 순간 뭔가 약간 살짝 이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귀신같이 그 애들이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저한테. 애들이 막 울고 막 애들이 계속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그 순간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뭔가 비껴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경험이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자 무슨 내가 드라마 우리 멤버가 저한테 대표님 지금 드라마 찍고 있다라고 그냥 혼자 상상하고 있으라고 막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네,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네. 아까 뭐 뉴진스하고 뭐 거의 비슷한 유형의 걸그룹을 내놨다. 이렇게 해서 견제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비슷합니까?
일단 이제 하이브의 입장과 민희진 대표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일릿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뭐 소스 뮤직에서 처음에 2019년부터 이 민희진 대표가 활동을 했어서 거기서 이제 걸그룹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어도어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마 이제 신인에 관련된 개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소스 뮤직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일릿이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좀 비슷하다는 지적들이 네티즌들 사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뉴진스 전에는 이런 트렌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점은 사실 근본적으로 멀티 레이블이라는 거는요. 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비슷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아일릿하고 뉴진스하고 비슷하다는 것만 봐도 이건 경영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표절과는 상관없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모순이 드러난 사례라고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 뉴진스를 자꾸 민희진 대표가 언급하시는데 물론 애정 어린 마음 알겠는데요. 예. 저는 뉴진스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소속 가수가 그러고 부모님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업무적인 부분이고 이건 경영상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는 경영 리스크에서 해결해야 되지 왜 아티스트의 어떤 부분까지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하이브한테도 어떤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네.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은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 자체 연거 자체가 여론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장하셨는데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루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는 아마 이제 격앙된 그런 표현들을 민희진 대표가 하니까 그런 면에서 나든지 아니면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하이브 쪽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론의 흐름이 있었는데 예. 차근차근 그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민희진 씨와 그 하이브 사이에 있어서 민희진 씨의 어떤 입장 표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공감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경영의 어떤 그런 현실, 실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은 양쪽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좀 하이브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초등학교 교사가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장가 기자, 어떤 사건이죠?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가 있는데 이 A씨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것을 직접 촬영하도록 해서 성착취물 1,900여 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약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SNS 대화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에 이 채팅방에서 피해 여학생과 대화를 한 뒤 신체를 촬영해라 이렇게 메시지로 지시를 하고요. 그 상황을 피해자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까지 하도록 한 후에 이를 소지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도 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고 또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자, 충격적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게 좀 없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제 그 옛날에 그 N번방 그 박사박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생각나고 그 후에 저는 그거보다 그 사건도 이게 단순 소지자 몇만 명 빼면요. 예. 직접 피해자는 한 7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우리 조주빈인가요? 예. 아마 주범은 이제 그 42년형이 나왔어요. 42년. 그다음에 그 각가시라는 그분도 운영자인데 34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 이리저리 대부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최종 13년인가?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입니다. N번 방하고 비교해도 그건 40 몇 년씩. 뭐 반도 안 되네요. 반이 뭐예요? 3분의 1도 안 되는 예. 거죠. 42년이고 34년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 너무 좀 처벌이 납득이 안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범죄다. 특히 선생님이 예. 이런 이제 그 아주 충격적인 범죄예요. 예.
일단은 이건 변호사님 가장 큰 문제는요. 120여 명에 달한다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큽니까? 트라우마 심할 것 같은데. 엄청나죠. 특히 이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들이요. 그 피해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호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해자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했고 해당 영상에 담겨진 휴대폰을 압수했다.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겠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그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숨겨놓은 PC나 외장하드나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 혹시 유포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사비를 털어서 인터넷 장의사를 고용해서요. 혹시 모를 내 영상이 떠돌아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실제 변론하다 보면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라면 이거 어떨까 정말 좀 암담한데. 예, 제가 변호사님. 근데 그 얼마 전에 봤던 사건인데 그 예. 단순 잠깐 소지한 거 있잖아요. 네. 모르고 이게 다운받아서 음란물을 네. 잠깐 몇 시간 소지하고 없앴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벌금형이 아닙니다. 단순 소지도 이게 전과될 수 있으니까 그 특히 조심하시고 예. 단순 소유자가 근데 몇십만인지도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게 또 중단 2차 표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해서 본인이 소재도 처벌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되겠고요. 강성필 대변인님 오래 앉아 계셨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정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예. 이 아이도 정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트라우마고 이 부모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데 다른 어떤 사건과 네. 비교해가지고 형량도 많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벌에 쳐야 되는데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승부에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45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겼는데요. 결국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10대 11로 패했습니다. 88 올림픽 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우리나라. 8강에서 탈락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건 1984년 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이라고요. 이번 패배는 황 감독의 지도자 경력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신태용 감독은 조국인 한국을 이기고 인도네시아를 4강에 진출시키면서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네요. 서울시가 한강에 설치된 봉준호 감독의 천만 영화 괴물 캐릭터를 재현한 조형물의 철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높이 3m, 길이 10m로 예산 1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이 괴물 조형물. 극중 배경인 한강에 맞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되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에겐 흉물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개인 SNS를 통해 괴물은 공공미술 기준에 맞지 않게 공포스럽다며 철거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감독님께는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며 영화 박물관이나 추억하고 싶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생각도 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의 의견과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철거할 예정이라는데요. 10년 만에 사라지게 된 괴물, 이제는 영화로만 만나야겠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